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울 민노총 본부를 포함해 전국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민노총 간부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 그리고 그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이 제주와 경남에서도 간첩단 수사가 진행 중이죠. 이 북한이 지하 조직 수준을 넘어 사회단체, 정당까지 침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준 기자의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서울 민노총 본부를 비롯해 광주와 제주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민노총 본부 소속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에서 북한 대남 공작 조직인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차 공장 등 3곳의 지하 조직을 결성하고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A씨가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전 금속노조 간부들을 북한 공작원에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베트남에서 귀국한 뒤 $10,000를 환전해 공작금 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주 간첩단 사건 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증거를 인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민노총은 압수수색에 나선 국정원 경찰과 이렇게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여론전도 폈는데요.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서울 정동의 민노총 건물은 온종일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건물을 에워싸고 출입을 막고 나섰고 건물 밖에는 에어매트가 설치되고 한쪽엔 구급차가 대기할 만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13층은 증거인멸 우려로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국정원과 이를 막으려는 민노총 조합원이 엉키면서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이 들어와서 경력들을 밀고 들어오고. 민노총은 압수수색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하며 여론전을 펼쳤는데 용역 깡패가 섞여 있을 수 있다며 국정원과 경찰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인원을 놓고도 양측은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국정원은 수색과 포렌식, 조서 작성 등에 최소 7에서 8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노총은 5명만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겠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영등포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은 압수물을 가져가는 국정원을 향해 보여주기식 공안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전 9시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은 1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민노총 인사들과 북한 공작원의 해외 접촉을 파악한 시점 2016년입니다. 그런데 왜 2023년인 지금에서야 수사가 이뤄지는 걸까요? 취재 결과 국정원이 2018년 이 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윗선에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 이후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국가정보원은 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정황을 2016년부터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국정원 대공수사국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당시 윗선에서 수사 확대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윗선에서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 지금 할 필요가 있냐? 조금 미루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초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고
판문점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군비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것에 정말 감동됐습니다. 위원장님과 영상이었습니다. 민노총 핵심 간부 사건뿐 아니라 다른 간첩 사건들도 같은 이유로 보류됐고 이후 수사에 큰 진척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가 보류되면서 이들은 그 후에도 해외를 오가며 활발히 북한 공작원을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민노총 스스로 그동안 공안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적은 없다 이렇게도 밝히던데 국정원도요 뭔가 혐의가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의심하는 혐의는요. 북한으로부터 공작금과 지령을 받아서 지하 조직을 결성하고 반정부 활동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을 드나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요,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전 금속노조 간부도 A씨의 소개로 공작원을 만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A씨는 2016년 베트남에서 귀국한 뒤 $10,000를 원화로 바꿔갔는데요. 이 돈이 북한의 공작금인지 여부도 수사당국은 캐고 있습니다. 이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되거든요. A씨가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또 수사 대상인 인물이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해 연말에 제주도에서 진보당 쪽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뭐 한길의 이름도 나왔는데 예. 그것과 오늘 민노총 압수수색은 같은 건인가요? 한길회로 알려진 제주 간첩단 사건과 오늘 압수수색 사건은 일단 별개의 사건인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일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돼 지하조직 하부망을 결성하는 수법과 패턴이 조금 흡사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 공작원에 포섭된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압수수색 대상인 민노총 간부 등 4명과 또 제주 지역 한길회,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 전주민주행동과 같은 이 하부망 조직들이 점조직 형태로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이 사실 21세기의 간첩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최근 들어 가장 큰 공안 수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이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 국정원은 뭘 의심하고 있습니까? 네, 2014년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억나죠. 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같은 정당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연계 지하 조직이 이미 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포섭은 마쳤다고 보고요. 이제 정치인, 정당 등 이른바 상층 통일 전선까지 포섭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이 정당 쪽까지 좀 침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당국은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또 북한의 암호문을 보고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윤미향 의원실 전직 보좌관을 내사 중이고요. 또 원내정당 당직자 출신의 다른 시민단체 인사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이제 북한과 접선을 합니다. 국정원도 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네. 2018년에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사를 못하게 보류시켰다는 거예요. 남북 화해 무드를 깰까 봐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당국은 일단 2016년에 민노총 관련 사건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2018년에 실무선에서 본격 수사에 나서려 하자 윗선에서 이를 막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그야말로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2018년에만 무려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윗선에서 방첩 수사가 남북 평화 분위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수사가 막힌 이후에도 이 북한 지령을 계속 받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도 민노총 간부 A씨는 해외를 오가면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국경이 막히자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 정송 방식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접속한 걸 알고도 수사를 못했다. 이건 네. 논란이 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A씨가 활발하게 좀 해외를 오가던 시기니까요. 윗선에서 언제 어떻게 수사를 막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뭐 이렇게 보니까 간첩단 수사가 오늘로 끝은 아닐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간첩단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죠. 그래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증거 인멸 움직임까지 본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노총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전임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수사라며 국정원 수사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혐의가 사실일 경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안보 수사가 자칫 정치 쟁점화될까 봐 조심스러운 입장이면서도 방첩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였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출석 요구에도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지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이 제시한 날짜가 아닌 28일 토요일에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석 시점을 두고도 검찰과 신경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 이틀 만에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27일, 30일 대신 28일에 출석하겠다며 역제안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토요일에 나가겠다는 건데 수사에 협조하되 검찰 뜻대로만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주 출석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벌어진 논란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우리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성남 시민을 위해 민간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 배임죄냐며 본인의 무고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초 친명계 의원들은 출석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 대표가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법률가인 만큼 출석을 안 하면 영장과 향후 재판에서 불리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출석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이 대표 조사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 중 한 명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입니다. 어제 국내로 압송된 뒤에 이틀째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죠. 태국 공항에서의 체포 시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7시간 정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 수원지검에 나가 있는 김민곤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할 걸로 보입니까? 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체포 시한은 내일 새벽 3시쯤 끝나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김 전 회장 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영장 청구 시점이 늦어지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1시 넘게까지 김 전 회장을 조사한 검찰은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김 전 회장을 다시 구치소에서 불러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틀간 조사 시간만 21시간이 넘는데요. 어제는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발행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을 중심으로 김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오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된 뇌물이나 대북 송금에 쓰인 돈의 출처 등을 조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이나 또 태도는 어떻습니까? 네, 김 전 회장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전환사채 거래도 회사 경영자금 마련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서 이뤄졌다며 개인 비자금 조성이나 착복 목적이 아니라고 항변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돼 신병을 확보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여부 등을 포함해 자금 사용처를 계속 조사할 방침인데요. 공범 등과의 말맞추기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변호인 외에는 2주간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결심이 거의 섰다고 했던 나경원 전 의원 사면 초과입니다. 대통령실과 친윤 초선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하면서 당심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예정된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자신의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하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사과 촉구 성명서까지 내자 자맹에 들어간 겁니다. 제 사안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에 있어서도 다소 이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하지만 이 발언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반박 입장문이 나오자 나 전 의원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대책회의에서는 불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나 전 의원이 출마 의지를 꺾은 것은 아닙니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 전까지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주위 관계자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해임과 관련해 적극 해명하며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업무 수행이 어려워 사의를 표한 것일 뿐 공직을 정치에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 전 의원은 내일도 별다른 일정 없이 자맹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흔들거리는 여론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쭉 앞서왔는데 오늘 나온 조사에선 김기현 의원에게 뒤집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5.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21.6%로 2위였고 안철수 의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김 의원은 20.3%포인트 급등했고 나 전 의원은 9.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9.8%였던 김기현 의원은 한 달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 전 의원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조치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3일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두 직책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당원들에게는 나경원 전 의원이 비윤 후보로 비춰지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지층에서는 김 의원과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김 의원이 나 전 의원을 오차 범위 밖인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김 의원 측은 대통령으로부터 신임받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김 의원도 과반 확보는 못하고 있다며 결선 투표로 가면 우리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아는 기자, 이번엔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어제까지만 해도 결심이 섰다고 했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개 비판과 초선 의원들 성명서 이후 오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나 전 의원은 예정된 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회의에서 출마해라. 단 대통령실 공세가 더 세질 터이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얘기가 나왔고 일부는 불출마를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나 전 의원 본인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설 연휴까지 침묵을 지키고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면 초과라고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앞서서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론도 고민일 것 같고요. 네, 그동안 믿을 건 여론뿐이었는데 그마저 김기현 의원에게 뒤처진 건 분명 부담입니다. 선거 전략 짜는 것 자체도 어려워졌는데요. 지금까지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과는 거리를 두면서 대통령과는 친분을 강조하는 친윤 반장,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써왔는데 이제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실명으로 나 전 의원을 공개 비판하면서 그마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반윤, 비윤으로 갈 수도 없는 게 고민 지점입니다. 자, 반면 이 친윤 쪽은요. 어제 이제 초선에 이어 오늘은 재선 의원도 나 전 의원 비판 성명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건 안 했습니다, 오늘.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일부 재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의 끝에 내지 않기로 했는데요. 한 친윤 재선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추가 움직임도 없고 해서 분노하되 추가 대응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친윤 쪽도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군요. 네, 후보 한 명을 대통령실과 친윤이 앞장서서 찍어 누르는 듯한 모양새가 아무래도 부담인데요. 실제로 나 전 의원과의 충돌 이후 대통령과 당 지지율 모두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민심이 멀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김기현 의원 지지율은 크게 오르는 것 같아요. 앞서 보면. 그런데도 또 마냥 웃을 만은 없는 이유도 있다면서요. 네, 분명 김 의원에게는 좋은 신호입니다. 김 의원 측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쟁 후보가 나 전 의원만 있는 게 아니죠. 지난 16일 발표된 조사를 보면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결선에 올라가면 누구를 찍을 거냐 물었는데 나경원 지지자 중 60%가 안 의원을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전 의원 표가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에게 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김기현 의원 측은 나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고 1차에서 과반으로 안 의원을 이기는 걸 최상의 시나리오로 여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 전 의원이 출마를 안 할지, 출마를 하더라도 그 표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확실히 친윤 성향이 많지만 80만 명 넘는 당원 표심은 모바일 시대에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은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이번 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요? 뭐 아직 변수가 많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마무리되자 야당은 이 특검 카드를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김건희 수사특검, 대장동 특검, 특검하자는 게 여러 개인데요. 하지만 이 쉽지 않다는 게 야당의 고민입니다. 의석이 많아도 어려운 이유를 여인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때 저는 부득이 별도의 독립적인 그 특검을 통해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부실수사 아닙니까? 보면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검,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활동을 마친 야3당이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함께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에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특검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처리 가능성이 낮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 역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반대가 걸림돌입니다. 검찰 수사를 건너뛰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직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특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보이는데요. 나도 뭘까요? 줄서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초선 43명이 나경원 전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자신의 출마 명분을 위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동료들을 간신으로 매도,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내용이 꽤 세던데 43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총 몇 명이에요? 63명입니다. 처음에는 43명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7명이 늘어서 오늘은 총 50명이 됐습니다. 참여하는 의원 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 건데요. 50명이라면 거의 80%가 참여를 한 건데 네. 근데 이미 어제 발표를 했는데 성명서를 굳이 왜 하루 늦게 또 참여를 하는 겁니까? 오늘 이름이 추가된 한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일정 탓에 어제 성명서 참여 의사를 묻는 연락에 바로 대답을 못해서 나중에 합류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내에서는 당 주류인 이 대통령실과 친윤의 초선 의원들의 눈도장 찍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공천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 명단을 제가 쭉 보니까 예전에 친윤이 아니었던 분들도 꽤 많이 이 성명서에 참여를 했더군요.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아예 연락을 못 받았다는 초선 의원도 있습니다. 저한테만 이랬나 싶어가지고 김웅 의원도 확인해봤더니 마찬가지시더군요. 우린 반윤으로 찍힌 것 같습니다. 의원하고 허은하 의원은 친윤입니다.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던 의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할 이유가 없죠. 초선의 엄태영, 장동혁 의원은요. 나경원 규탄 성명에 동참하면서 원래 맡고 있던 당 전당대회 선관위원회에서 물러나기까지 했습니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의원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피랍 조심, 섬뜩한다는데요. 형제국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아랍에미리트 순방 기간에 한 이 발언을 두고 비상벨을 켠 민주당. 갈수록 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도 적지 않은 공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1년도 재작년 1월 달에 우리 국적 화물선 유조선을 납포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선들도 좀 전부 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슬람 국가들은 보복을 하잖아요. 진정시키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뭐 단세포적 평양 왜곡 이런 말도 쓰던데 우리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우려되는 대목이 있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우리 국민의 피랍, 나포를 입에 담는 건 역시 너무 나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또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통령 발언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란을 적으로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아니 군 통수권자가 이 정도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료 차원에서 한 말인데 이게 왜 외교 참사로 되는 겁니까? 이란에 대한 모독이다 이건 아니고요. 가의 결정적인 촉매제도 아니고요. 풀릴 겁니다. 저것도 또 이란 외교부가 어쨌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니까 좀 안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요.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이란에서도 그걸 이해했다라고는 했지만 당사국이 오해를 풀도록 성의 있게 수습을 해야겠죠. 대통령은 더 신중하게 발언하고 또 야당도 논란을 지나치게 부추기는 건 삼가야겠습니다. 결론은 모두 입이 좀 무거우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시청과 구청의 이 여권 발급 민원 창구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꺾이면서 이번 설 연휴에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권 발급 업무 창구 한켠에 새로 발급된 여권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찾기 쉽게 줄줄이 번호가 쓰여진 새 여권 1,700여 개가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민원 창구는 한산하지만 여권 신청 수령 창구에는 대기 인원만 58명에 달합니다. 열흘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2월 2일에 수령 예정일이세요. 평소 4, 5일이면 발급되던 여권은 오늘 신청해도 열흘 뒤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초라도 어떻게 계획을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열흘을 기다리라 그러네요. 연휴 계획은 이제 안 되고.
새해도 됐고 그리고 점점 코로나도 해외여행도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서 열흘 만에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대기 민원인이 는 만큼 간이의자도 늘었습니다. 일손도 추가 투입됐습니다. 접수건이 632건을 기록을 했거든요. 최고로 많았습니다. 2명을 신규 채용을 접수 지원을 했고요. 2월 달에는 안내 직원 2명을 채용 예정입니다.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여권 발급 신청 건수는 매주 14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직전인 3년 전보다 50% 늘어난 겁니다. 작년 설에 비해 해외여행 예약자가 70배 넘게 폭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청들은 인터넷을 통한 여권 발급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출국 예정일에 맞춰 새 여권을 받기 어려운 경우엔 한 개 나라만 입국이 가능한 긴급 여권을 당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라 했던 곳이죠.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계약률이 나왔는데 7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분양 직전 정부가 여러 규제를 풀어줬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4,700여 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풀린 둔촌주공. 어제 청약 당첨자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시공단 측은 계약률이 70%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률은 70%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예비 당첨자의 계약까지 더해지면 90%의 계약률은 무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시장 한파에 맞은편 주방이 들여다보이는 주방뷰 논란까지 겹치면서 둔촌주공의 지난달 청약 최종 경쟁률은 5.5대 1에 그쳤습니다. 초기 계약률이 40%에 그칠 거란 비관론이 팽배했는데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는 게 시공단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둔촌주공 미계약 물량은 어림잡아 1,400가구. 둔촌주공의 미분양 충격을 의식한 정부가 중도금 대출에 전매 제한 규제까지 다 풀어 맞춤형 혜택을 줬는데도 완판엔 실패한 겁니다. 둔촌주공은 이제 예비 당첨자와 계약해야 하는데 여기서 다 팔리지 않으면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까지 가야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나올 단지들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지며 앞으로 분양에 나설 단지는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을 분양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소분양자들이 선뜻 분양에 나서지 않으면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미분양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위축된 것과 달리 금값은 상승세입니다. 미국 달러와 강세도 꺾이면서 안정적인 실물 자산으로는 금만한 게 없다는 판단에서겠죠. 다시 뜨는 금테크를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금거래소. 평일인데도 금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동안 잘하는 게 조건이 좀 팔렸어. 당분간 이걸 5만원씩 할 거라고. 달러로 한번 해봤는데 금으로 한번 사봐 하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금을 투자를 해보시려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드바를 주로 사십니다. 금값이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국제시장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900달러를 넘어 9개월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 가격도 1g당 7만 5천 원을 넘어 1년 전보다 9% 오른 상황. 금 한 돈을 살 때 약 32만 원이 듭니다. 통상 금값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며 킹달러 시대가 저문 영향입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도 늘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를 좀 재차 강화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금속 가격이 긍정적이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은행에서 금 통장을 만들어 돈을 넣어두면 국제 금값에 따라 통장 잔고가 변합니다. 최근 3개월간 금 상장지수 펀드의 수익률은 12에서 27%로 높은 수준.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산업 수요와 세계 중앙은행의 매입 규모 등으로 다양한 만큼
투자에 신중한 것이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농심이 수출한 컵라면 스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대만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농심 측은 대만용 제품에만 들어가는 스프 원료에서 발생한 성분이라며 발암물질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대만 정부가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지목한 제품은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면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된 제품인데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가 대만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검출된 물질이 발암물질이 아니라 자연 원료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2클로로에탄올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성분을 다르게 보는데 대만 식약당국은 두 성분이 사실상 같다고 보고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정한 2클로로에탄올의 검출 허용 기준은 1kg당 30ppm 이하인 반면 대만 기준은 0.055ppm으로 차이가 큰 상황. 평소 농심은 무작위 검사를 통해 해당 물질이 허용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왔는데 미처 잡아내지 못한 상품들이 수출된 겁니다. 이에 따라 제품 1,128kg이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될 예정입니다. 다만 농심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성분이 대만용에만 들어가는 스프 원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심 측은 자체 검사에서 문제의 물질을 걸러낼 수 있도록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하는 한편 원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인 뒤에 택시에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에 몸이 깔린 채 무려 1km 넘게 끌려갔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도 그냥 지나친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차 2대가 경광등을 켜고 급하게 지나갑니다. 지난 14일 새벽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트럭에 치인 뒤 택시에 깔려 끌려가는 걸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저 경찰차 소리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차들이 한두 대가 아니라 119 차도 있었고 소방차도 있었고. 피해자는 이곳 왕복 8차선 건널목을 건너던 중 1톤 탑차에 치여 변을 당했습니다. 탑차는 그대로 지나쳐갔고 피해자는 뒤따르던 택시에 다시 깔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거리 지나 탄천 언저리까지 1.4km가량 끌려간 건데 경찰과 소방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금방 깔린 채로 100m가량 끌려갔다고 저희 소방대가 갔을 때는 구조 대상자가 심정지 상태여가지고.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사고 당일 탑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택시기사 B씨는 사고 발생 사흘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면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이번에도 술이 얽힌 사건입니다. 만취한 승객이 버스기사를 때려서 기사 고막이 터졌습니다. 폭행을 한 이유조차 참 황당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운행을 마치고 종점 차고지에 도착한 버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더니 곧장 주먹을 휘두릅니다. 운전기사는 얼굴을 감싸고 막는데 급급합니다.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는 동안 남성은 버스 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버스에서 잠깐 내리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버스기사를 위협하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5일 저녁 6시 15분쯤. 폭행을 당한 버스기사는 한쪽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40대 A씨.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버스 노선 번호와 종착지 등을 알리는 버스 LED 등이 꺼져 있었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차량 버스 내에서 LED가 꺼져 있었다는 억지로 그 종점까지 지금 가서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이라는 게 꼭 운전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 보내는 것도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운행 중인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2,600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금은방 터리범 2명을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이들은 창문에 청테이프를 붙인 뒤에 망치로 부수고 침입을 했고 들어가선 전기 차단기를 내려서 CCTV를 꺼버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점퍼 모자를 뒤집어 쓰고 금은방 앞 계단을 올라갑니다. 잠시 뒤 다시 내려오더니 미리 준비한 커다란 청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입니다. 쇠망치로 연신 두들기자 순식간에 통째로 뜯겨나갑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자 쏜살같이 매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먼저 들어온 남성은 손에 든 쇠망치로 골드바가 놓인 진열대를 내려칩니다. 그 사이 일당 중 한 명은 모퉁이 벽에 숨겨져 있는 차단기를 열고 전기를 끊었습니다. CCTV에 찍히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CCTV는 먹통이 됐고 절도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만 건물 밖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급하게 확 돌아가면서 왼쪽으로 돌아갔거든요. 조금씩 경찰이 2대, 3대만 오고 형사차가 오고 그래요. 서울 강북구 금은방에 2인조 절도범이 침입한 건 지난 15일 오전 5시쯤. 골드바 5개와 목걸이 등 2,600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절도에 걸린 시간은 길어야 8분 정도. 캄캄한 새벽, 차단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걸 보면 사전 답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진열자 하나, 둘, 세 개 다 깨진 상태고 안에 전부 그 유리 파편이 가득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죠. 절도범이 타고 달아난 오토바이도 당일 훔친 거였는데 현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북한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를 확인하며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일본에선 히키코모리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가 이미 됐죠. 옆 나라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서울에만 12만 9천 명의 고립 은둔형 청년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꿈과 활력을 잃어버린 그들을 김예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년간 나홀로 생활을 해온 30살 정모 씨. 생필품을 사러 편의점에 가는 것 빼고는 집 밖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화도 편의점 직원과 계산할 때뿐이었습니다.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하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28살 김모 씨의 은둔 기간은 더 길었습니다. 통풍에 걸리면서 7년 가까이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네, 무기력해지고 무슨 일인지 하기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지원센터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일상생활을 되찾고 있습니다. 5일 정도 안 씻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여기서는 맨날 일어나면 러닝 갔다 오면 무조건 씻고.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만 39살 이하 청년들과 청년이 있는 가구를 조사한 결과 6개월 이상 정서적, 물리적으로 고립된 고립 은둔 청년은 전체의 4.5%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인구에 적용하면 12만 9천 명에 이르는 겁니다. 고립 은둔 생활의 원인으로 실직 또는 취업에 어려움을 꼽은 응답자가 4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리적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이 왜 도와줘야 돼라는 사회적 시각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닥친다거나 누구든지 고립으로 향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는 단순 상담에서 벗어나 대학병원과 협약을 맺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정보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튀김 요리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인데 배영진 기자가 실험 영상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식용유를 담은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붙입니다. 5분 만에 프라이팬 온도는 250도까지 올라가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0분이 지나자 프라이팬 온도가 360도로 상승하며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튀김 요리를 만들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상황을 가정한 실험입니다.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기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170건, 4건 중 1건은 음식 조리 도중 일어났습니다. 온도가 한 370도 이상 가열되었을 때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시간 자리를 비우시는 것은 화재와 직결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용유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을에 생각나는 물을 붓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실제 물을 부어보니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오릅니다. 물이 뜨거운 기름과 만나 유증기로 변한 건데 주변에 있다가는 큰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종류를 따져봐야 합니다.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 강한 압력 때문에 기름이 주변을 튀어 다칠 수 있습니다. 주방용인 K급 강황의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냄비 뚜껑이나 물기를 짜낸 수건, 배추 같은 넓은 잎을 가진 채소로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기저귀를 찬 4살 아기가 총을 들고 아파트를 활보하는 아찔한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총에는 실탄이 들어있었는데 아기의 아빠는 아동 방임죄로 체포됐습니다. 박수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저귀를 찬 남자아이가 총을 들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다닙니다. 문과 허공을 향해 총을 겨누는가 하면 방아쇠를 당기기도 합니다. 아이가 들고 있는 건 실탄 15발이 든 9mm 권총. And was like, look what I got, haha. And then when we seen the video of him pulling the trigger and knowing that he had pointed that gun at my son. 다행히 총알을 밀어내는 약실까지 총알이 올라가지 않아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타나자 아이 아빠는 총이 없다고 잡아댑니다. We have video of your kid holding a gun. So, do you have a gun? I don't have one. I've never brought a gun in this house. 하지만 아이는 경찰에게 TV 아래 책상에 총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아이 아빠는 함께 지내는 사촌이 가지고 있던 총이라며 잠든 사이 아이가 들고 나간 거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아동 방임죄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 어린이가 교사에게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총을 아이가 가방에 넣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Parents are the ones who are responsible for keeping a curious child from handling a firearm.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총을 두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중국을 뒤흔들었던 일명 백지 시위 참가자들이 은밀히 체포되고 있고 그런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체포를 직감한 20대 시위 참가자는 영상으로 심경을 밝혀서 중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도심에서 흰 종이를 손에 든 채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중국 인민대를 졸업한 뒤 베이징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차오지신 씨도 꽃과 촛불을 들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밝혔습니다. 사흘 뒤 공안에 함께 불려갔다가 24시간 만에 나왔던 동료들이 다시 차례로 잡혀갔고 자신의 체포를 직감하자 영상으로 기록을 남긴다는 겁니다. 我们已经有4位朋友在不被通知的情况下被上门带走。 당시 무차별 봉쇄 탓에 화재가 커져 신장 우르무치 아파트에서 숨진 10명을 추모하기 위해 참석했는데 공안은 죄명란이 공백 상태인 체포영장에 서명을 요구하며 친구들을 구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我们对失去生命的人充满同情，所以我们才去了现场。我们想知道为什么是我们会被定罪，定罪我们的证据是什么。 인권 침해 사례를 추적하는 웹사이트는 백지 시위 참가자 1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추정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소통과 협의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백지 시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안이 시위 현장 체증을 바탕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은밀히 체포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불꽃 튀는 배구 경기에서 손이 아니라 발까지 써가며 공을 살려내는 선수들의 끈질긴 수비는 유독 돋보이죠. 김태욱 기자가 발 쓰는 배구 선수를 취재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발을 내밀어 공을 건져냅니다. 넘어져서도 다리를 뻗어 공을 올립니다. 순위 싸움이 치열해진 시즌 중반, 악착 같은 수비가 명승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전문 선수의 가치는 갈수록 올라갑니다. 어디선가 달려나와 공을 연결하고 죽은 공이라 생각했던 순간 끝까지 쫓아가 살려냅니다. 100만 불짜리 수비가 나왔습니다.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게 디그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 배구 1위 현대건설엔 최고의 리베로 김연견이 있습니다. 공격을 받아내는 디그 순위 1위를 지키는 동안 수없이 코트에 넘어졌습니다. 멍은 뭐 이렇게 팔 쪽이나 뭐 다리 쪽이나 배관 쪽이나 뭐 가끔씩 하나씩 있더라고요. 뭐 넘어져야 뭐 디그 안 올릴 수 있고. 김연견 쪽으로 공이 가면 감독은 아예 딴 곳을 보기도 합니다. 리드니까 뭐 이 정도 가면은 연견이가 당연히 올라오니까 뭐 다른 선수의 움직임을 벌써 체크하고 있는 거죠. 배구 규정상 공을 받기 위해 몸의 어느 부분을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때문에 배구 선수라면 아주 급할 때 필요한 발기술도 웬만큼 구사할 줄 압니다. 태어나서 지금 처음 해봐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화끈한 공격만큼이나 끈질긴 수비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선수들의 간절한 플레이 하나에 팬들의 함성은 더 커집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어제보다는 추위가 좀 덜한데요. 내일 출근길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서울 낮 기온 5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추워지겠고요. 설 연휴 첫날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몽골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차차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텐데요. 서쪽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에 눈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에 최고 5cm, 서울 등 서쪽 지역은 1cm가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대전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5도, 광주는 6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회단체 인사들이 북한 정보원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처음 파악한 게 2016년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 이제 수사 중이죠. 당시 남북관계 깨질까 봐 윗선이 막은 탓도 있다지만 이 공안 수사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워낙 은밀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이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국정원은 간첩 수사를 못하게 되죠. 안보 공백이 걱정이 됩니다. 차질 없도록 수사 노하우도 잘 전달하고 보완책이 있다면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간첩은 현재 진행형.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